자식 농사요? 그거 다 헛거예요. 내 배 아파 낳은 오남매는 내 노후 연금까지 털어서 저들끼리 고기 구워 먹는데 산에서 주워온 업둥이 놈이 내 제사상 차려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핏줄 믿지 마세요. 사람 도리 모르는 놈은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30년 전 그날, 나는 산속에서 버려진 핏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굶주린 오남매가 줄줄이 매달린 집구석에 잎 하나 더 늘리는 건 죄악이었지만 꿈속 황금잉어의 눈망울을 닮은 그 아이를 참아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내 친자식 놈들은 그 아이를 식충이라 부르며 침을 뱉고 결국 대학 등록금까지 훔쳐 쫓아버렸지요.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든 나를 오남매는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폐가에 던져두었습니다. 자기들은 밖에서 소갈비를 뜯으며 내 땅 팔아먹을 궁리나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열대의 검은 세단. 그 안에서 내린 건 30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업둥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무너진 30년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꿈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가뭄 든 우물 바닥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솟구치더니 내 팔뚝보다 큰 비단잉어 한 마리가 내 품으로 펄떡이며 뛰어들지 뭡니까? 그 매끄러운 비늘의 감촉과 비릿한 물냄새가 얼마나 생생하던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내 가슴은 한참이나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오남매의 눅눅한 숨소리가 뒤섞인 단칸방을 빠져나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길조다. 이건 분명히 우리 집구석을 살릴 길조다. 나는 낡은 무명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홀린 듯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슬 맺힌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물 한 줌이라도 더 캐려고 땅만 보고 걸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꾸만 산 깊은 곳으로 발길이 끌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소리 사이로 어디선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을 때 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낡은 국방색 담요에 쌓인 채 보라색으로 질려가는 핏덩이 하나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황금잉어의 눈망울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울 기력도 없는지 입술만 달싹이는 그 가여운 것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엔 집에 널린 오남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쉰 보리밥 한 덩이로 5명이 나눠 먹는 처지에 이 애까지 데려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내 손은 이미 그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뚱이를 가슴에 품으니 아이의 미세한 심장박동이 내 살결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잉어구나. 내가 나를 살리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라는 계시였구나. 아이를 품에 숨기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벌써 깨어난 오남매의 시끄러운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큰 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가 아이를 나물 광쿠리 밑에 숨겼지만 아이의 낮은 신음은 금세 자식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내야? 큰아들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고 순식간에 자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자다 깨어 헝클어진 머리로 나와 아이를 보더니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쳤어? 우리 애들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디서 귀신 붙은 애를 데려와. 남편의 고함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남매는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 아이를 둘러싸고 냄새나 식충이 하나 더 늘었네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지만 나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내 품에서 파르르 떠는 이 작은 생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쉰 보리밥을 지식여 미음을 쑤었습니다.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을 덜어내는 내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맏아들은 내 손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 눈빛엔 이미 동생에 대한 애정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입에 들어갈 밥 걱정뿐이었지요. 나는 말없이 아이 입에 미음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가 오물오물 받아먹는 걸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내 살점을 떼어 먹이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오남매는 틈만 나면 아이를 꼬집고 괴롭혔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이를 다시 산에 버리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나는 낮에는 산을 타며 나무를 캐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아이 분유값을 벌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손마디가 뒤틀려가도 나를 보며 방긋 웃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쏟은 그 지독한 사랑이 훗날 친자식들에게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이 업둥이에게는 거대한 운명의 보상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의 겨울, 우리 집 마당에는 칼바람만 불어닥쳤습니다. 오남매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었습니다. 내 꿈속 황금 잉어가 우리 집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오기까지 3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방구석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내일은 오늘보다 덜 춥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 시작된 그 새벽을 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금동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7해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그 작은 핏덩이가 어느덧 마당을 뛰놀 만큼 자랐지만 우리 집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답니다. 배고픈 오남매에게 금동이는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을 가로채는 불청객일 뿐이었지요. 아침마다 보리밥 한 솥을 쪄내면 큰 놈부터 막내까지 숟가락을 들고 무섭게 달려드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금동이는 늘 찌그러진 양은 밥그릇 하나를 들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 찌그러진 양은 밥그릇은 원래 우리 집게 밥그릇으로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놈이 어디서 주워온 놈한테 우리랑 똑같은 사발을 주냐며 시장에서 사온 새 그릇을 빼서 던져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준 것이었지요. 저는 그 그릇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서 몰래 뜨거운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큰딸녀는 엄마는 왜 저 식충이한테만 밥을 저렇게 많이 주냐며 금동이의 밥그릇을 발로 툭 차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바닥에 흩어진 보리알을 주워 먹으며 소리 없이 울던 금동이의 눈망울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7살짜리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자식 놈들은 지나가면서 머통수를 갈기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다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술만 취하면 금동이 머리채를 잡고 이 귀신 붙은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며 마당으로 끌어내곤 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차라리 나를 때리라며 온몸으로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몇 개를 얻어와 자식들에게 국을 끓여주었지요. 큰 놈이 생선살을 골라 먹다 말고 갑자기 금동이 앞에 놓인 국그릇에 침을 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워온 놈은 국물도 과분하다며 낄낄거리는 큰 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자식 귀한 줄만 알던 엄마가 처음으로 손을 들자 오남매 놈들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 거지 새끼 때문에 우리를 때려? 라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튄 국물과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금동이는 파랗게 질린 채 제 옷자락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오남매는 단체로 단식 투쟁이라도 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요. 밤이 깊어지자 금동이가 살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낡은 수건으로 제 뺨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 안 맞았을 텐데. 그 작은 입술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금동아. 내가 내 황금 잉어란다. 내가 우리 집 복덩이야. 아이는 제 품에서 끄끄거리며 숨죽여 울었지만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우리를 노려보던 큰아들의 그 섬뜩한 눈빛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금동이가 학교에 가려고 챙겨둔 가방이 갈갈이 찢긴 채 마당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면도날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도 그어놓았더군요. 금동이는 찢어진 가방을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고 오남매 놈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며 거지한테 가방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꿰매줄 바늘을 찾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놈들이 사람 도리를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서라도 사람을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자식놈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동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으려던 단벌 신사옷을 막내놈이 오줌을 싸서 버려놓고 둘째 딸은 금동이가 몇 푼 안 되는 저금통을 깨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었더군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어쩌면 이렇게나 모질고 악랄할 수 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금동이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당을 쓸고 제 거친 발을 닦아주며 말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비단옷 사줄게요. 그 말을 할 때면 아이의 눈에서 빛이 났지만 저는 그 빛이 자식들의 질투에 꺼질까봐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남매는 금동이가 공부를 잘할수록 선생들에게 칭찬을 들을수록 더 잔인하게 아이를 몰아세웠으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큰놈이 금동이를 산 너머 창고에 가둬두고 문을 잠가버린 사건이 터졌지 뭡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금동이가 들어오지 않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식놈들은 그 식충이 어디 가서 죽었나 보지라며 낄낄거리고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제가 산 너머 창고에서 덜덜 떨며 정신을 잃어가는 금동이를 발견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내려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남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동이만을 위해 불을 지피고 금동이만을 위해 생선을 구웠지요. 자식 놈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금동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렴. 너희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하지만 맏아들 놈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을 피해 금동이를 산으로 불러낸 큰 놈은 아이에게 절대로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변했어.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금동이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맑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저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저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저는 그 물음에 대답 대신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오남매 집구석에 찾아온 황금잉어가 결국 내 자식들의 손에 비늘이 하나둘 벗겨지고 피를 흘리는 걸 보며 저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저놈들을 벌하시고 이 어린 생명만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지 그해 겨울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 집에는 더 큰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금동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기특한 우리 금동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볕이 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10원짜리 한 장까지 아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금동이 대학 보내려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귀한 등록금을 확인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롱 안에 낡은 보자기 꾸러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제 가슴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핏줄인 큰아들이 노름빚을 갚겠다며 그 돈을 훔쳐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놈아, 그게 어떤 돈인데? 그게 우리 금동이 목숨 같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제 절규에도 다른 네 자식은 오히려 큰오빠를 두둔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차피 주워온 놈 대학 보내서 뭐하냐며 차라리 오빠. 빚 갚는 게 우리 집안 살리는 길이라며 대드는 딸 자식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금동이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난도질을 했을지 저는 차마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동이는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흙 묻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거 더는 못 보겠어요. 그날 밤 찬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 때 금동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제 발치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큰 절을 올리던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저는 눈을 감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성공해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아이는 삐뚤삐뚤한 쪽지 하나를 남기고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황금잉어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 30년이라는 세월은 제게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금동이가 떠나니 집안이 깨끗해졌다며 웃던 오남매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악랄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제 퇴직금까지 홀랑 털어먹었고 딸들은 명절마다 찾아와 제곡간을 거덜내면서도 약값 10,000원 한 장 쥐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다 빨아먹고 버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제 허리는 활처럼 굽어갔고 고왔던 손가디는 나뭇가지처럼 뒤틀려 버렸습니다. 금동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워온 놈이 어디 가서 죽었나 보다 혹은 성공했으면 벌써 나타났을 텐데 망해서 얼굴도 못 내미는 거다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남매는 은근슬쩍 제게 속삭이더군요. 엄마, 그 식충이 죽었을 거야. 이제 그만 잊고 우리한테 남은 땅이나 넘겨줘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단 한 번도 금동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우리 금동이 어디서 굶지는 않는지,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드는 건 아닌지 빌고 또 빌었지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제 몸도 마음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팔아서 우리한테 좀 나눠줘요. 우리가 순서대로 모실게. 큰아들의 그 가머니설에 속아 집을 내주었더니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였습니다. 맏며느리는 제가 냄새가 난다며 베란다 밖으로 쫓아냈고 둘째 아들은 생활비가 많이 든다며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모의하더군요. 결국 그들은 제 마지막 남은 전세금까지 가로채고는 저를 시골의 낡은 폐가 골방에 가둬두었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그 차가운 방에 누워있으면 30년 전 금동이가 덮었던 낡은 담요의 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쥐가 벽을 갉아먹는 소리만 들리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금동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동아, 너는 정말 죽었니? 이 어미를 버리고 먼저 간 거니? 제 물음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자식놈들은 한 달에 한 번 들러서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 기운이 없다고 해도 엄마는 욕심도 많다며 비아냥거리고는 제 낡은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그들은 제가 죽어야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며 제 면전에서 유산 분배를 논했습니다. 오남매가 폐가 마당에서 소갈비를 구워 먹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제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는 생각에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황금잉어는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30년 전 그 새벽에 떠난 아이의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비록 소식은 없었지만 제 꿈속에 나타난 금동이는 항상 빛나는 옷을 입고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오남매가 저를 짐짝처럼 버렸을 때에도 저는 금동이가 남긴 그 낡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버텼습니다. 죽어도 이대로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의 최후를 보고 내 아들 금동이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눈을 감아야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제 시력은 흐릿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같은 소리는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웅장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폐가 앞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
하는 그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청일까요? 아니면 제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되어 헛것이 들리는 것일까요? 벌써 이 낡은 폐가 골방에 갇힌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장판 위에 누워있으면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30년 전 금동이가 덮었던 낡은 담요 조각 하나를 가슴에 품고 저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는 저녁이 되자 갑자기 마당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오남매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선 건 그들이 올 때마다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말들만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과 함께 코끝을 찌르는 진한 달짝지근한 냄새가 방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소갈비를 굽는 냄새였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던 제 위장이 비명을 지르며 쓴물을 토해냈습니다. 야, 고기 타니까 빨리 뒤집어. 오늘 오랜만에 모였는데 제대로 먹어야지. 큰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빠 상속 서류는 다 챙겨왔어? 저 노인네 오늘 내일 하는 거 보니까 미리 도장 찍어둬야겠더라고. 하는 둘째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지옥의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밥 안 줘도 돼? 막내놈이 묻자 큰 며느리가 비웃듯 대답하더군요. 죽도 아까워. 그냥 물이나 좀 넣어줘.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뭘 먹겠어.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이 고생 끝내지. 그 말에 오남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문창살 사이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를 입에 넣으며 웃고 떠드는 그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들이었지요. 이 산만 팔아도 우리 각자 상가 하나씩은 돌리겠다. 그나저나 저 주워온 놈은 소식 없지? 혹시라도 나타나서 지 지분 주장하면 골치 아픈데. 큰아들이 소주를 들이키며 뱉은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동이. 그 아이는 30년 전 이놈들에게 쫓겨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도 모르는데 자식놈들은 여전히 그 아이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식충이 새끼가 어디서 살아있겠어? 벌써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엄마가 그놈한테 쏟은 돈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셋째의 모진 목소리가 담벼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에 품은 금동이의 쪽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자식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큰아들이 골방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더군요. 야, 노인네. 안 죽었어? 여기 도장이나 찍어. 이거 찍으면 내가 특별히 고기 한 점 줄게. 짐승만도 못한 아들놈이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놈아,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 제 입술에서 나온 건 목소리라기보다 피 맺힌 신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제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벌? 돈이 천벌보다 무서운 거야. 빨리 도장 찍으라고.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먹던 다른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거 뭐야? 뭔 차들이 저렇게 많이 와? 한 대도 아니었습니다. 서치라이트처럼 밝은 빛이 폐가의 낡은 담벼락을 눈부시게 비추며 차례차례 멈춰 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오남매는 눈을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들? 큰아들이 멱살을 놓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줄지어 내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차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한눈에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는 그 남자가 흙먼지를 밟으며 폐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평상과 술병들을 차갑게 훑어보더니 큰아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소름 돋을 정도로 서늘한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큰아들이 기가 죽어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 마당에.
남자는 대답 대신 저를 가둬둔 골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남자의 눈과 제 눈이 문틈 사이로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 잉어의 눈망울, 그리고 새벽 안개를 뚫고 떠나던 그 어린 소년의 눈빛이 그 남자의 눈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발로 골방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남자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금동이가 드디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동이는 제 마른 몸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오남매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저거 금동이 아니야? 야, 너 금동이니?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큰아들이 뻔뻔하게 다가와 금동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이 동생, 성공했나 보네. 야, 우리 엄마 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모셨는지. 하지만 금동이는 큰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모셨다고? 이 폐가에 보일러도 없는 방에 가둬두고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잘 모신 건가? 금동이의 말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오남매를 에워쌌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저지른 만행,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금동이의 선전포고에 오남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 이 못난 애미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30년 한을 풀어줄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폐가의 낡은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던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은 마치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서슬퍼런 위엄을 풍겼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열대의 검은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며 오남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지요. 큰아들의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가, 아니 제 아들 금동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할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금동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그리움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련된 양복의 차가운 질감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지만 그 깊은 눈망울만큼은 제가 산속에서 발견했던 그 황금잉어의 눈빛 그대로였지요. 마당에서 고기를 씹으며 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오남매는 갑자기 나타난 이 거대한 행렬에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소주병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다가오더군요. 야, 너 진짜 금동이냐? 세상에, 너 아주 출세했구나. 우리 동생, 이 형님이 너 올 줄 알고 매일같이 엄마랑 기다렸다니까. 짐승만도 못한 아들놈은 금세 태세를 전환하여 금동이의 어깨를 껴안으려 들었습니다. 금동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큰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이라고 했습니까? 30년 전 내 대학 등록금을 훔쳐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이제는 늙은 어머니를 이 폐가에 가둬둔 당신이 내 형입니까? 금동이의 말 한마디에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딸년도 어느새 다가와 꼬리를 흔들더군요. 동생아, 오해하지 마.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여기가 공기 좋다고 오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정성으로 모셨는데. 그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금동이는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세단에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이분들은 제 법무팀 변호사들입니다. 당신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가로챈 재산,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를 강제로 폐가에 유기한 증거들, 이미 전부 확보했습니다. 금동이의 명령이 떨어지자 변호사들이 서류를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박철수 씨 2021년부터 어머니의 노령연금 및 임대료 수익 3억 2천만 원 횡령. 둘째 딸 박미숙 씨 어머니 소유의 선산을 담보로 사채 5억 원 대출 후 잠적.
그리고 오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일러도 없는 폐가에 가둬둔 노인 학대 및 유기 혐의. 오남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재산 우리가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너 주워온 놈.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큰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거구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금동이는 바닥에 떨어진 소갈비 조각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굶어서 정신을 잃어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금동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집행하세요. 단 1분도 지체하지 마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아들과 딸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집이 압류라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비명소리가 폐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남매가 살고 있는 모든 집과 차가 이미 금동이의 회사 명의로 넘어갔거나 가압류가 걸린 상태였던 것이지요. 당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화려한 생활, 전부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 내준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전부 환수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겁니다. 금동이의 서늘한 선고에 오남매는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말 좀 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애들은 어떡해. 며느리라는 여자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차갑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전 금동이가 떠나던 날 제가 느꼈던 그 절망을 이제 너희가 느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아들은 30년 전에 죽었다. 여기 계신 회장님이 내 유일한 아들이다. 너희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습니다. 금동이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지옥 같은 곳은 잊으세요. 이제야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동이가 미리 신고해둔 노인 학대 혐의로 오남매는 현장에서 연행될 준비가 된 것이었지요. 수갑을 차는 아들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은 체증이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30억 보상금보다 IT 기업 회장이라는 명예보다 더 값진 건 제 진심을 알아주는 아들의 품이었습니다. 금동이의 품에 안겨 최고급 세단에 오르는 순간 저는 마당에 버려진 그 찌그러진 양은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서러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버텨온 30년 세월의 훈장처럼 보이더군요. 금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속삭임에 금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평생 못 누리신 호강, 제가 다 시켜드릴게요. 세단은 부드럽게 출발했고 뒤에 남겨진 오남매의 절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오남매 집구석, 산속의 핏덩이, 그리고 버려졌던 폐가.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이제는 찬란한 보상의 빛으로 바뀌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사람의 도리라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한 희생은 반드시 하늘이 보상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진짜 아들과 함께 저는 이제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살아온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나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제 숨통을 조였지만 가슴으로 품은 아들은 제게 하늘을 선물해 주었지요. 여러분, 핏줄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도리이고 희생보다 귀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금동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폐가를 떠나던 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울부짖는 큰아들과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는 딸들의 모습이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지요. 30년 전 금동이를 내쫓으며 낄낄거리던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비참한 통곡 소리가 되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그 어떤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었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온하고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금동이가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집은 제가 평생 꿈꿔온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침구와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방에 누워있으니 지난 30년의 고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금동이는 제 거친 발을 손수 씻겨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는 오직 어머니만을 위해 사시는 겁니다. 아이의 따뜻한 눈물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 도리를 모르는 짐승들에게 제 남은 인생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금동이가 데려온 변호사들을 통해 저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남매와의 모든 법적 인연을 끊는 가족관계 단절 선언이었지요. 그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챙긴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사회에 환원했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서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게 조치했습니다. 제게 베푼 악행만큼 그들은 이제 제가 겪었던 그 차가운 길바닥의 한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자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몇 달 뒤 교도소에 수감된 큰아들이 면회를 오라고 간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편지가 왔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벽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폐가 골방에서 굶주림에 떨 때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제 죽음을 기다렸지요. 그들에게 줄 자비는 이미 30년 전에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금동이가 사준 고운 못이 저고리를 차려입고 마당의 정원을 거닐며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제가 폐가에서 가지고 온 유일한 물건인 찌그러진 양은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금동이가 어릴 적 오남매에게 구박받으며 밥을 얻어먹던 그 초라한 그릇이지요. 지금은 그 그릇 속에 예쁜 수련화가 피어 있습니다. 서러움의 상징이었던 밥그릇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분이 된 것처럼 제 굴곡진 인생도 비로소 꽃을 피운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금동이는 이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주워온 자식이라며 침을 뱉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 어머니라고 깍듯이 예우를 갖춥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화려한 수식어보다 아침마다 금동이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걸 저는 이 아이를 통해 증명받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한강 너머로 붉게 물들어갑니다. 저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 꿈속의 그 황금 잉어는 가난을 해결해줄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소중한 인연이었음을요. 오남매를 키우며 흘린 눈물은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업둥이 금동이를 위해 쏟은 정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제 노년을 품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박영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손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핏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배신하지 않는 마음이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관계입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길을 찾으세요. 나를 버린 이들에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서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지요. 금동이와 함께 세계 여행도 가고 못 배운 공부도 시작해보려 합니다. 70세의 나이가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새로운 시작이더군요. 저를 믿어준 금동아,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 자신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지자꾸나. 창밖의 바람이 참으로 따스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평온한 오늘입니다.